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원래는 8만 명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반대로 2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게 됐고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전형적으로 배드 뉴스를 굿 뉴스로 해석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시티 쪽에서는 다시 한번 메모리 사이클의 피크아웃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왔던 언급됐던 시점은 27년 하반기 정도인데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시켰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보다는 비반도체 쪽으로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났던 하루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같이 전략 세워보겠고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었는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날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크게 하락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장 초반 대비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힘이 조금씩 더 약해졌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낙폭분을 만회하면서 0.6%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0.3% 하락하면서 800선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코스닥은 좀 흐름이 괜찮아졌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이후 기준으로 본다면 주간 기준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10% 육박하는 주간 기준의 상승폭이었고요. 5주 만에 그래도 주간 기준 그 차트로 봤을 때는 상승으로 빨간색으로 좀 변화가 됐다라는 부분도 유의미하게 체크해 볼 만합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꿀렁이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곤 있지만 약세의 흐름들이 좀 더 뚜렷하게 체크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5주 연속해서 계속 하락하는 주간 기준의 흐름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의 50억 원 매수가 과연 어느 타이밍에 이루어질지도 주목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지난주 장에서는 애프터 장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죠. SK 하이닉스 관련한 주주환원 정책을 3분기 내에 발표할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애프터에서 낙폭을 좀 축소를 하긴 했습니다. 지난주에 로이터에서 이야기했던 게 연내였다면 이걸 조금 앞당겨서 3분기에 하겠다라는 코멘트까지 일단은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소문 중에 한 가지는 또 8월 말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함께 보시죠. 자, 넘어가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죠. 그리고 개장 초반에 있었던 그 매도 폭보다는 살짝은 좀 줄여가는 움직임도 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섹터에서 매도하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 안에서도 음식료, 제약, 전기, 전자 쪽을 크게 덜어내는 부분들도 체크가 됐습니다. 개인과 기관 쪽에서 방어하면서 시장을 마무리했고요.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쌍끌이로 좀 덜어내는 흐름들 확인됐고요. 그 안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전기 전자 쪽에 대해서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섹터 중에서도 방산 쪽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지만 주가가 이를 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살펴볼 만한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웰커 방산 쪽 섹터는 사실 실적은 잘 나왔고 수주 잔고도 탄탄하다고 하던데 앞으로 살펴볼 만한 내용들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 목표 주가 하향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긴 하지만요. 최근에는 이 미국의 무기고의 재고가 바닥이 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K방산에는 기회로 현재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우리 방산 주가들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LIG DNA가 5%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고요. 한해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도 각각 2에서 4% 정도 오름세를 시현해줬습니다. 현대 로템도 그렇고 그리고 RF 머트리얼즈도 관련된 밸류체인들 모두 적당하게 지금 한 3% 내외 정도의 상승분을 시현해줬는데요. 우선 제가 헤드라인에 적어놓은 것처럼 현재 이 보도자료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미국 무기고 재고가 이 바닥이 났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로이터 통신과 CNN 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
육군의 어태컴스 그리고 프리즘이라는 이 여러 가지 무기들이 사실상 지금 거의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태컴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지대지 정밀 타격인데요. 한 개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14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즘은 이 어태컴스를 개량한 거고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에서 처음으로 데뷔전을 치르게 된 무기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CNN 측에서도 이제는 방공 미사일까지도 지금 재고가 많은 분량이 좀 소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죠. 사드도 지금 전쟁 전과 비교해 봤을 때 80%가량 소모가 된 상황이고 패트리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절반 정도를 이미 지금 소진이 된 상태인데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 CSIS에 따르면 사드 재고가 이 전쟁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절반 수준까지 추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이 소진되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업계에서는요. 이런 소식들을 지금 상당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태컴스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천무라는 무기와 그리고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천궁2가 바로 이 공백을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쌓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도 글로벌 미사일이 이렇게 공급 부족 심화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는 수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요. K방산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부터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이념 아래 시작을 하게 됐었죠. 포항제철 철강 산업이 자연스럽게 전차 소재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현대 중공업의 조선 역량이 이제는 해군함조 건조 능력으로 좀 발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중화공업 육성들이 우리나라 현재 방산 산업의 기반이 지금 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 K방산이 지금 반세기 50주년 정도를 맞이를 하게 된 건데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방산은요. 세계에서 굉장히 선두권에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빠른 납기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에 현재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수치로도 좀 보자면요.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산 수출 계약액이 20에서 3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154억 달러로 5배 이상 성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 돈으로 22조 원 정도가 방산 쪽의 수출액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무기 수출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KF21 보람의 소식도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최종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올해 3월부터 사실 양산 1호기가 출고가 됐고 그리고 9월에는 최종적으로 공군의 인도까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8번째로 자국산 4.5세대 그리고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할 수 아는 그런 국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방산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왔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제가 캡처한 헤드라인 보시면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K방산 4사가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1조 7,500억이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온 상황입니다. K방산 4사 같은 경우에는요. 5분기 연속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1조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 분기가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실적을 견인해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표적으로 천무 그리고 K9 자주포와 한화오션의 함정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이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조 3,655억 원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1조 넘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컨센 대비해서도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보다 3,600억 넘게 더 많은 수주 물량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상방산 쪽의 수주 잔고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의 수출 인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인식이 되면서 38조 3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현 시각 167만 원 정도로 다시 한번 다행히 상향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수주 잔고가 K방산 4사 합해서 120조 원까지 지금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는 처음으로 100조 원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방산 실적도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3개 기업 다음 장표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LIG DNA도 보시면요. 천궁2 그리고 유도모기를 바탕으로 해서 2분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까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 대비해서는 지금 4에서 5% 정도 좀 미달이 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원인을 들여다보자면 이 미국의 자회사 고스트 로보틱스가 이 122억 정도의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분위기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에서는 여전히 목표 주가 굉장히 좋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타 증권 기준으로는 목표 주가 105만 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여전히 50% 정도 남아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도 같이 살펴볼까요? 현대 로템은 K2 전차 그리고 철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2분기 매출은 1조 6,0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사실 반대로 오히려 좀 지금은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한 10% 정도 떨어지면서 2,324억 원으로 K방산 4사 안에서도 영업이익을 낸 K와 현대 로템 이렇게 두 곳 정도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는 30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하게 됐고 최근에는 한국증권이 이 커버리지까지 게시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이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카이는 2분기 매출 1조 1,679억 원으로 41% 정도 오른 상황,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찬가지로 지금 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연구개발비 정산과 비용 구조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카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FA50 그리고 KF21 쪽으로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는 방산 기업입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씩 만나보시죠. 이렇게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K방산이긴 하지만 사실 최근의 행보를 보자면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유럽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독일 TKMS 측에 좀 승기를 넘겨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잠수함에서 탈락을 했고요. 올해 5월과 6월도 상황을 좀 보시면 루마니아 장갑차 수주전 쪽에서는 독일 라인메탈 쪽이 선정이 됐고, 프랑스 다연장 로켓 사업에서도 우리나라는 결국 아쉬움에 좀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 좀 큰 수주권에서는 우리나라가 탈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 아무래도 이 유럽의 진입 장벽, 이 나토 벽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유럽 안에서는요, 유럽 자체적으로 이 방위력 그리고 유럽의 방산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자라는 기조가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전에서 봤듯이 하나오션이 아무리 더 기술이 좋고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독일의 TKMS가 갖고 있는 유럽의 이 벽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용이 된 거고요.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국가 간의 이 안보 동맹을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능이나 납기뿐만이 아니라 과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그리고 정책 금융 같은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보면서 수주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럽에서 우리가 아쉽게 마셨던 탈락의 고배들이 지금 중동과 동남아 쪽에서는 반대로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 방산 수요가 이제는 유럽 쪽에 있었다면 지금은 중동과 동남아 쪽으로도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일부 동남아 사업이 중동 후속 수주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요. 다른 이야기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실패 소식도 있고 또 좋은 전망도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방산업계의 다음번 먹거리, 다음번 사업은 뭐가 될까? 이쪽에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피지컬 AI인데요. 이 피지컬 AI 기술이 이제는 방산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와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피지컬 AI를 방산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조선, 배터리, 로봇, 통신 기술 같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런 나라가 사실상 거의 한국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좀 드려보자면 하드웨어 플랫폼, 이 안에 전차나 자주포 그리고 전투기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 플랫폼에 AI를 결합을 해야만 이 지능형 무인 전투 플랫폼이 완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자면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전쟁에서 활용을 했었던 상용 드론이나 그리고 위성 정보, AI 기반의 표적 식별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러시아의 우세했던 재래식 전력을 어느 정도 상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이 피지컬 AI에 대한 필요성 또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와중에 또 국산화 확대에 대한 흐름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자체적인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독자 항공 엔진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겠습니다. 그리고 LSAM과 LSAM-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LSAM은 지금 체계 개발은 완료가 됐고 어느덧 양산 단계까지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 LSAM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엇보다 더 높은 고도 요격을 갖고 있는 무기죠. 그리고 LSAM-2도 마찬가지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산 인프라 확장에 대한 움직임도 계속해서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합작 미사일 공장 착공이 된 상태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칸소주 탄약 공장을 지금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500억 정도를 들여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LIG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천의 공장 유도 미사일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지막 장표 넘어가서 투자 포인트 빠르게 짚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번 분기 방산 4사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점입니다. 수주 잔고도 어느덧 120조 원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치만 미군 안에서는 지금 탄약, 무기 재고가 계속해서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방산 업계에서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보자면 지금 계속해서 이 나토 동맹벽이라는 굉장히 높은 유럽의 진입 장벽은 여전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로 자리 남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 4사 안에서도 영업이익이 오히려 이번 분기에 이 적자를 기록하게 된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얼마나 잘 나오게 될지가 하반기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일정 같은 경우에는 9월에 KF-21 양산 1호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2028년 같은 경우에는 천궁2가 이 중동 3개국 매출에 동시에 인식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DNA가 다시 한번 실적 레벨업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K방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리스크 속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멋진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같이 주목해 보시죠. 그렇다면 또 다른 트렌드 어떤 게 있을지 같이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승앵커 오늘은 어떤 트렌드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주목해 볼 트렌드 이슈는 AI 수혜주인 K철강입니다. 최근에 AI 모델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 건설이 함께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안에서 철강 산업이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철강 산업은 글로벌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긴 조정기를 겪으면서 실적 악화에 좀 시달려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AI 확대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죠. 전력망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산업이 이 안에서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확보하면서 반등 모멘텀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AI 데이터 센터는 정말 막대한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상 발전과 송전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아우르는 전력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고품질 강제 수요가 철강 안에서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철강사들은 단순히 일반 건설용 현강을 공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에 특화된 고성능 강제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는 여러 가지 구조재라던가 설비용 강제가 다량 투입되는데요. 보통 1메가와트 규모당 100톤 정도 투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GPU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서버와 냉각 설비의 하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하중 같은 것을 견딜 수 있는 특수 구조가 함께 요구된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데이터 센터에 투입되던 강제 물량이 3,000톤 수준인 것과 비교했을 때는요, 최근에 신축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는 무려 2만 톤 이상의 고부가가치 강제가 투입되는 현 상황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ESS 인프라 안에는요, 1기가와트 시당 3,000톤의 강제가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송전 철탑 역시 대부분 고강도 강제로 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철강사들은 현재 데이터 센터라던가 전력망 확충에 따라서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만 100만 톤 규모의 신규 강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격적인 대응에 함께 나서고 있는 모습들,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는 우리 국내 철강사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요, 이렇게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서 국내 주요 철강 기업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먼저 현대제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조직을 최근에 꾸렸습니다. 차세대 전력 인프라 태스크포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서요, 데이터 센터라던가 ESS 송전망을 아우르는 전력 밸류체인 전반의 공략에 현재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이 고로나 전기로를 동시에 보유한 생산 체계의 강점을 활용해서요, 열연, 후판, 현강, 특수관과 같이 전 제품을 연계한 일괄 공급 시스템을 현재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용 통합 H 현강 솔루션이라던가 고하중 구조용 제품으로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차세대 송전망 강제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AI 시대의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국제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빌트업 H 현강 브랜드인 이 D 메가빔을 현재 지금 AI 데이터 센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플랜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건데, 이 D 메가빔이라고 한다면요, 후판을 절단하고 용접해서 프로젝트별 맞춤 규격으로 제작하는 방식의 대형 현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H 현강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초대형이라던가 비표준 구조물의 원활하게 적용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는 서버 렉이란 전원 장치, 대형 냉각 설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중 지지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국제강은 일반 규격은 아변 H 현강으로, 그리고 초대형 구간은 맞춤형 D 메가빔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서요,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도 하고 또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까지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강업계는 AI 인프라 시장이 대형화가 되면서 여기에 더해서 고하중에 대한 그런 흐름도 함께 맞물리고 있어서요, 이런 새로운 도약을 기회로 삼아서 맞춤형 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으로 현재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AI 투자가 지속이 되는 한 인프라형 고성능 강제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흐름과 함께 수혜를 입어가는 철강사들의 움직임들 계속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국내 철강지의 수출 증가세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증가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지난 6월과 7월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철강제 수출량이 무려 94만 5천 톤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42만 7천 톤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무려 2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현재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의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미국 현지에서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건설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핵심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판재료 수요는 정체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에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신축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직결이 되는 현강과 같이 건설용 강제의 수요와 가격이 함께 상승하게 되면서요. 지금 한국산 강제의 현지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경쟁국이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요,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해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반사 이익까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 철강사들은 조선용 후판 가격 인상을 추진하면서요, 그동안 원가 상승분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부분들까지 함께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전략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또 동시에 주의해야 할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단 유럽 쪽에서는요,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철강 세이프가드 수입 물량을 축소하는 등 이 보호 무역 조치의 움직임들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업계들은 다각적인 통상 협상을 통해서 한국향 국가 쿼터를 최대한 방어해내는 성과를 거뒀지만요. 현재 글로벌 규제 장벽은 그래도 아직 상존한다라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통상 규제를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철강 업체들은 수출 다변화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시장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를 현재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가속화되고 있는 움직임들 더 이어서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국내 대표 철강 도시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포항이죠. 포항에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합작을 해서요, 철강 산업 자체의 인공지능 전환인 AX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관을 해서요, 이 철강 산업 AI 융합 실증 허브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한 번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240억 원, 5년 동안요, 이 정도 되는 사업비가 투입이 되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철강 전용 AI 융합 실증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지금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고성능 GPU 기반의 AI 연산 전용 인프라가 구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이라던가 중소 철강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사실 지역 중소 철강사들은 AI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사실 너무 서버 구축이 고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 인력까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 적용하기에 참 큰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프라 구축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활용까지 전방위적으로 가능하게 된 AI 지원 체계가 완성이 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요, 이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증센터에는 생산 공정의 최적화, 그리고 제품 품질 관리, 설비 보전, 그리고 작업장 안전까지 여러 전반에 지금 AI 솔루션을 이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불량률을 일단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산 효율성은 동시에 극대화를 하면서 기존 제조 방식을 데이터 기반의 고효율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강 산업은 강제 공급이라는 외부적인 기회와 함께 자체적인 AI 기술 융합이라는 내부적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 확보와 그리고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요, 앞으로 어떤 위기를 돌파해 가면서 상승세를 보이게 될지 철강 업계의 행보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트렌드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수진 앵커 나와 계십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게 될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짚어봤던 내용인데요. FMS라고 해서 세계 최대 메모리 컨퍼런스입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새로운 기술들을 좀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수진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NS라는 컨퍼런스에서 사흘간 전시 부스 삼성전자에만 무려 2,000명이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기술도 같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순한 이 메모리 성능 향상을 넘어서 AI 반도체 설계 방식의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기존 생성형 AI가 단순 답변을 작성했다면 최근에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과 검증을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처리하는 최소 정보 단위인 토큰의 사용량이 최근 2년간 10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연산 장치인 GPU는 계속 빠르게 진화하는데 메모리가 이 데이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서 전체 성능이 떨어지는 메모리 월 현상이 심해지게 된 건데요.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GPU와 메모리 간의 거리에서 찾았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ZHBM은 웨이퍼 단계에서 GPU 위에 메모리를 직접 붙여서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이고 통로를 대폭 늘린 적층 기술인데요. 수조 개의 매개 변수를 다루는 AI 모델을 모두 비싼 D램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계 최초로 400단 이상의 V10, V낸드를 활용해서 Z낸드 5도 함께 공개하게 됐습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D램이 맡고요. 용량이 큰 AI 모델 데이터는 낸드가 담당하는 분업 구조를 만들게 됐고요. 결국에 표준화된 범용 D램을 만들어서 공급했던 시대가 이제 지나가게 됐고 AI 칩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고객사와 맞춤형으로 공동 설계하는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폴리실리콘과 웨이퍼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태양광 쪽이 영향을 좀 받긴 했었는데 사실 반도체에도 이러한 소재들이 필요해서 진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가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나 이 국내 반도체 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2026년 12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수입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등의 최저 수입 가격제와 15%의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출 원료인 폴리실리콘 규제의 핵심 목적이 중국산 저가 태양광 소재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건데요. 반도체용 고순도 폴리실리콘은 전체 수요의 2.4%에 불과하고 거래 가격도 최저 수입 가격을 웃돌기 때문에 규제 여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체 원가에서 웨이퍼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결정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물량 대부분을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미국 수입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미국 테일러 팹 역시 일부 원가 영향은 있겠지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겠고요. 다만 전략적인 관점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D램 생산부터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한 번에 처리하는 수직 통합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자체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시장에서는 TSMC 중심의 외주 생태계 연합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미정부 관세보다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태계 주도권 경쟁이 더 큰 중요한 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러한 호재들이 아무리 발표가 돼도 주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36만 원에서 높게는 50만 원까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근거는 역시 메모리 공급 부족의 장기화입니다. AI 서버를 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삼성증권 등의 주요 증권사들은 최소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 구조의 체질 개선입니다. 과거에는 현물 가격 변동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흔들렸는데 현재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물량과 가격까지 미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부가 가치 제품 확대입니다. HBM3E에 이어서 HBM4의 양산까지 본격화되면 평균 판매 단가와 수익성이 크게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배당 확대 등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저평가 요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현 주가는 기업 가치 훼손이 아니라 매수 기회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KB증권은 오늘 아침 리포트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60만 원까지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오늘 프리장에서는 삼성전자 1.9%, 하이닉스가 2%대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적표가 나와서 그 내용들부터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좋아진 내용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영업이익이 1,133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두 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수치를 자세하게 뜯어보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 보조금 2,410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보조금을 제외하면 아직 적자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시장의 당초 기대치였던 1,883억 원에는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보면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8% 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테슬라나 현대자동차 등의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공급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3위 자리는 방어를 했고요. 그런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20% 성장한 것에 비하면 성장세가 다소 완만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시장 점유율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 정도 하락한 8.6%에 머물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탄탄한 내수 시장과 가격 경쟁력이 높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무기로 해외 시장까지 공급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점유율 방어와 확대를 위해서 전략 수정이 시급한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회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업 부문은 어딘지 이 부분도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역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부문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 무정전 전원 장치나 배터리 백업 유닛 같은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수요를 정확하게 공략해서 2분기 ESS 부문에서만 전분기 대비해서 32% 증가한 2조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됐습니다. 회사는 이 부문의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비싼 코발트나 니켈을 빼고 철을 차용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중심으로 생산 능력까지 확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배터리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금속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변화겠습니다. 3년 가까이 리튬 가격이 하락했었는데 5월 킬로그램당 22달러까지 오르게 됐고요. 니켈은 6월 톤당 17,660달러, 코발트는 톤당 5만 달러로 크게 상승하게 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폐배터리에서 추출해 파는 재활용 기업들의 판매 단가도 곧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부터 원료 공급망까지 이어지는 2차 전지 밸류체인 전체의 수익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가오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좀 살펴볼 텐데요. 주가 전망은 어떻게 분석이 좀 되고 있을까요? 네, 상반기 대비해서 뚜렷하게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3분기의 예상 실적을 보게 되면요. 매출은 전분기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큰 상승 동력은 역시 ESS 부문과 북미 전기차 시장의 회복입니다. 2분기에는 ESS 제품을 팩이나 모듈 형태로 출하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수익성이 오히려 온전히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 적체가 해소되면서 대규모 북미 수주 실적이 집중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반기에 중국의 CATL의 신규 리튬 광산 가동이 예정되어 있어서요. 이로 인한 원자재 가격 변동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물량 공세가 실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20분 정도 남은 시점 스탁 포인트로 같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넥스 투자 전문 나연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 증시 흐름 돌이켜봤을 때 지난주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벌써 7주 연속해서 지금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간 기준 10% 정도 오르면서 5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내리긴 했지만 이런 자금들이 2차 전지 그리고 은행이나 제약 쪽으로 가면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3대 지수로 지난주 금요일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었죠. 미국의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고용 지표가 크게 꺾이게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악재를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에 금리 동결 기대감이 퍼지게 되면서 나스닥은 1%대 상승세 보여줬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주게 됐습니다. 우선 프리장 분위기를 봤을 때 이번 주 초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도체 투톱은 지금 2%대 지금 상승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장 전까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외적인 매크로 이슈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 장기채 발행 축소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까지 여러 가지 지금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금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변동성 장세에 채권이나 주식같이 자산별 투자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금리가 만약 많이 변동을 하게 되면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증시보다도 더 채권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한 부분이 우려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채권에 대한 투자 이탈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인과관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금리 관련해서 이제 가장 그러니까 채권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한풀 꺾여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포커스가 12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물가가 이제 뭐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물가 지표에서 우려도 이제 좀 더 안정이 되고 난다면 금리 관련한 불안감이 조금 더 없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채권보다도 이제 증시 쪽으로의 이제 자금 이동이 좀 더 기대될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급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외국인이 이번 달 들어서만 반도체 종목을 거의 8억 정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삼전닉스 지분율이 연중 저점 수준에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제약바이오나 방산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의 이런 수급 움직임들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뭐 7월 중반 지나서 조금 매수세로 전환을 했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상반기하고는 다르게 하반기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수급이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환율도 계속해서 상반기에 이제 뭐 1,500원 이상을 유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갔던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뭐 증시가 변화하는 영향은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선 환율이 다시 한번 1,410원대로 안정세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자체에서도 금리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2.75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의 금리 상승도 이제 폭이 좀 더 축소가 되면서 한국으로의 외국인 수급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반기가 되면 이제 상반기와 다르게 이제 외국인 수급
또 이제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반도체주 그리고 반도체 개별적인 그 이슈로 인해서 좀 시장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전환도는 이제 한 8월 말 정도부터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프리장에서도 지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100억 정도 덜어낸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이어가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10원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반등 탄력은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이죠. 환율 효과가 시장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진짜 원인은 이 증시 체력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외국인의 패시브 수급의 부재다라고 봐야 될까요? 현재 환율이 안정을 찾고 있는 부분은 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아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 체력 관련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기조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 기업의 우리 국내 기업의 수출 관련해서 선물한 매도세도 이제 다시 한번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야 되는 수요도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놓고 본다면 경제 체력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환율에도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더불어서 유가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제 인상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대비해서 한국 증시의 경제 체력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이 하반기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패시브 수급 관련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이제 전환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반도체 투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시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2%대 정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깊은 조정을 받았었죠. 시장의 공포감도 굉장히 키운 상황인데 솔리다임 IPO설 그리고 새로운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주주들에게는 기대 그리고 실망감을 함께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K하이닉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이닉스가 지난 이제 배당 관련해서 네. 이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장에는 분위기상으로 좀 좋지 않았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말 중에 있었던 뭐 100조 원 이상을 주주환원 정책에 사용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장 먼저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부분은 배당으로 연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자사주 매입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에 이제 희석된 부분을 좀 더 회복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이제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솔리다임 관련한 부분인데 이거는 인텔에서 이제 SSD와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의 기업 가치가 이제 뭐 한 5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IPO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주사에 대한 할인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주가에는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이제 상반된 부분이 주주환원 정책과 솔리다임 IPO 관련한 부분 이렇게 상반된 부분이 양존하고 있어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 우려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솔리다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1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공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제 뭐 IPO를 추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보자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반된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좀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될 소재라고 한다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지분에 대한 이제 그 자사주 매입 관련한 가능성에 대해서 밝힐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먼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가 또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더 깊은 낙폭을 보였던 게 소부장 쪽이죠. 다행히 오늘은 우선 프리장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종목들도 봤을 때 변동성도 여전히 굉장히 가파르고 코스닥의 주도권도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소부장 섹터가 다시 한번 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할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그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이제 수급의 이동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이탈된 수급들이 현 시점에서는 코스닥에서 순환매를 일으키는 자금으로 좀 더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소부장 섹터가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제 소부장 섹터가 소외받는 이유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이탈된 자금이 소부장 섹터로 바로 들어가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일까지 해서 이제 수출입 반도체 관련한 수출입 동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의 동향을 놓고 보면 이제 3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 실적이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증설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가이던스가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엔 증설 관련한 계획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추가할 부분이 나오게 되겠지만 이제 이 부분이 밝혀지고 나서 그리고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도 IPO를 성공적으로 한 이후에 이제 증설 관련한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발표가 연달아서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소부장 섹터의 이제 상승 동력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현 시점에서 바로 상승으로 연결지어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기간 조정 기간을 갖고 그리고 순환매가 바로 소부장 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한계점도 인식을 한 상황에서 증설 관련한 발표 그리고 반도체 수출입 동향에 대한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좀 더 두 가지를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 가지 상승했던 섹터 중에 이유를 좀 꼽아보자면 이 미국의 중국 견제책이라는 공통 키워드를 저희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통신 장비 안에서도 좀 흐름을 보자면 미국 정부가 중국산 통신 장비 제재를 완제품에서 이 광송 수신기 단위까지 전격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글로벌 AI 캐펙스 확대 기조 속에서 중국산 배제에 따른 우리나라 통신 장비사들의 반사이익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이게 실질적인 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통신 장비 쪽에서는 네. 오히려 중국에 대한 제재가 밝혀지고 나서 지난 금요일에도 루멘텀을 비롯해서 미국의 통신 장비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그 온기가 확산된다라고 연결짓기에는 아직까지 미국에서의 이제 마켓쉐어를 높게 가져가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실질적인 수주가 없었다는 부분 때문에 바로 연결짓기보단 테마성으로의 상승을 이제 한 차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주가로 연결지어 볼 수 있다면 여기에서 미국향 수주가 어느 정도 실제로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현재 광통신 관련한 통신 장비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더 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리장 기준으로 통신 장비 안에서는 RFHIC가 5.88%대 정도, KMW가 한 4.77%대 정도 상승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국 견제책 카드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폴리실리콘 태양광 쪽일 텐데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핵심 원료죠.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들려오게 됐습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를 막아주는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 기업의 원가 부담 우려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태양광주에도 실질적인 호재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태양광의 마켓 셰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관세 부담 그리고 미국의 제재 확대로 인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한 반사이익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OCI 홀딩스나 아니면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도 한 차례 올랐다가 상승했다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에서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 모두 미국에서 생산 기지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미국에 대한 제재 회피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담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통신 장비와는 조금 다르게 결이 다르게 현재 태양광 관련한 기업들의 이제 주가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좀 반영될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중국 견제라는 카드를 갖고 있긴 하지만 통신 장비와 태양광은 좀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온기가 깃들었던 종목을 꼽아보자면 2차 전지도 있겠죠. 아무래도 포스코 퓨처의 모멘텀이 또 크게 작용한 영향이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앱이 LFP 양산과 또 수주 모멘텀을 타고 2차 전지 쪽 섹터가 온기가 깃돌게 됐습니다. 지금 프리장에서도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전기차 캐즘 여파로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 다시 한번 또 기지개를 켜줄 수 있을까요? 예, 현재 2차 전지 관련한 기업들은 조금 업종 내 차별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도 지난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완성형 셀 업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도 현재 북미양 ESS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LFP 배터리 관련한 경쟁력 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섹터 내에서도 그 LNF를 포함해서 북미양 ESS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LFP 배터리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업종 내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 이제 유의해서 이걸 선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 업종 내에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 대금도 상반기보단 하반기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이 증권주들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도 그렇고 거래 대금 급감에 따른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 둔화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인데 증권주들은 지금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브레이크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거래 대금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시에 대한 이제 그 과열 구간이 조금 더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 기대치를 조금 높게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에 반해서 해외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서 그동안 해외 비중이 높았었던 뭐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쪽으로의 증권주 수급도 조금 더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서 해외 비중이 높은 증권주로의 관심도는 조금 높게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증권주 안에서도 해외 비중이 높은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 증권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상 체결 지수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1%대 동반 빨간불 켜주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오늘도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서 우리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0일 오늘도 우리 시장 힘차게 개장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밀려서요 동반 하락으로 마감하게 됐는데요. 코스피는 6,200선으로 밀리게 됐고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의 부진이 특히 다 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한 주가 됐는데요. 다만 지수 하락 속에서도 2차 전지나 뭐 태양광, 바이오 같이 여러 가지 중소형주로 온기가 퍼지면서요 견조한 순환매 흐름은 여전히 이어진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부담을 덜어내면서 강력한 상승 랠리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예상보다 부진했던 고용 지표가 오히려 증시에는 단비 역할을 해주게 됐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됐고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첫 거래일 어떤 표정 지으면서 장 시작하게 될지 지수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양시장 다행히 예상했던 대로 우선 동반 빨간불 켜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 오르면서 그래도 6,300선 여전히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시각 1.7% 정도 오르면서 812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다행히 마찬가지로 오늘 1위에서 5위 종목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빨간불 켜주면서 23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으로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됐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금은 음전한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SK헬스케어는 강보합권 그리고 삼성전기가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시각 3%대 상승해주면서 130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우선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7%대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안에서는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강보합권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약보합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이 포스코 퓨처인발 여러 가지 2차 전지 온기가 좀 섹터에 깃들면서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1.4% 하락세, 주성 엔지니어링도 4.8%대 정도 지금 강세 보여주면서 오늘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같이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2거래일 내내 지금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장 프리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개장하고 나서도 여전히 매도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억 원 그리고 1,000억대 정도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만이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3,600억 정도 프리장까지 같이 감안했을 때 지금 물량 담아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내내 5거래일 내내 팔아치웠던 외국인이었는데요. 프리장과 다르게 지금 본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10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소폭이지만 지금 15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지금 120억 정도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개장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코스피에서는 네.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야간 선물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승 여력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체크해 볼 포인트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LS 일렉트릭이나 뭐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이제 변압기 관련한 부분과 전력 인프라, 가스터빈 관련한 부분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그 쇼티지 관련한 얘기가 데이터 센터 전력 쇼티지 관련한 얘기가 미국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가 좀 상승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는 이제 아무래도 비고용 지표 관련해서 이제 좀 상당히 쇼크로 좀 나왔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당장 나오기는 좀 어렵다는 가능성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반영되고 있는 네.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장 상황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튀는 섹터를 봤을 때 말씀해주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건설 쪽도 있긴 한데 수주 공백 우려가 사실 굉장히 좀 길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장의 시선이 이제는 실제 데이터 센터 시공 수주가 기대가 되는 대형 건설사들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같이 원전이나 인프라 쪽의 대표주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네. 데이터 센터 관련한 향후로 이제 수주 가능성 그리고 건설 그 진척도가 상당히 높았던 레퍼런스가 높았던 기업이 GS건설인데
건설주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가장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GS건설을 포함해서 데이터 센터향 건설 관련한 부분으로는 좀 더 집중될 여력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좀 더 가져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기조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좀 더 많이 증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 건설주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남부발전이 하동복합 1기가와트 건설 사업의 낙찰자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S&T 에너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라는 개별 호재까지 힘을 더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마치 좀 피난처로 꼽히고 있었던 섹터들을 꼽아보자면 또 소비재 쪽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화장품주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지금 연일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그리고 앞으로의 화장품주들의 흐름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화장품주는 네. 그 약간은 성격이 성장주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면 네. 화장품 관련한 주나 이제 소비재 쪽으로는 조금 더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서 네. 현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불안했던 7월 움직임이 오히려 화장품주에는 좋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찍고 반도체주 포함해서 반도체 장비주로 수급이 현재 이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화장품주는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나 아니면 성장성으로 보나 우리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상대적인 수급 열세 앞으로 이번 달 8월을 좀 더 예상해 보자면 화장품주는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그럼 지금 시점으로 좀 높은 상승이 기록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 쪽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오히려 하향됐던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무기고 재고가 바닥났다라는 소식도 주말 사이에 들려오게 됐습니다. 우리 K 방산들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요? LIG 디펜스앤 LIG 에어로? 디펜스도 그렇고 한화에어로도 그렇고 이제 두 종목 오늘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난주 이제 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러니까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못 미치면서 주가에도 좀 악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이제 중동 관련한 불안 요인 그리고 현재 뭐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해결이 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제 중동에서도 한국산 방산 무기에 대한 수요를 증가해 나가고 있는 부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는 뭐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좀 집중되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쪽으로의 수주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은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주항공도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스페이스X가 이틀 동안 시가총액이 지금 3,270억 달러가 급증이 되면서 공모가 회복을 다시 한번 눈앞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 쪽도 오늘 스페이스X 모멘텀 받아서 굉장히 또 상승률 좋은 상황인데요. 사실 우주항공도 워낙 변동성이 컸던 섹터이기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스페이스X가 지난번 상승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던 건 이제 아무래도 뭐 스타쉽 발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스타링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 물량 오버행 이슈까지도 극복을 하고 상승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타링크의 이제 수익성 관련한 부분 체크해봐야 될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8월 뭐 후반 들어서 이제 뭐 9월쯤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8월 말로 예정되고 있는 스타쉽 발사가 또 성공을 한다면 여기에서의 이제 우주항공 관련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오버행 이슈로 인한 이제 주가 조정은 오히려 이제 그 우주항공 관련한 분야에서는 기회로 작용될 요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스페이스X 테마 안에서도 지금 센서뷰가 20%대 정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세 벤처 투자나 HBM, 스피어까지도 지금 두 자릿수 견존 오름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강한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후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 끝까지 주목해 보시죠. 오늘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코스피가 1%, 코스닥이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사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덜어내는 움직임이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차익, 비차익 모두 플러스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께 오늘 개장 분위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플러스권 잘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시초의 흐름들이 뭐 지난주 대비해서 좀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지 않나요? 이제 프리장 대비해서 오늘 시초에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소폭 보합과 약세 출발 좀 했다가 지금 일부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죠. 네. 3%대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지난주에 노이즈가 있었다면 뭐 마이크론이 일단 TP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쵸. 목표 주가가 좀 하향됐는데 내용을 보면 디램과 낸드 가격에 대한 변수가 있는. 우리가 이제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한 번 더 부각되다 보니까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뭐 주가가 조금 더 수급적인 차별화가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다만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 일단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소폭 좀 완화됐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은 좀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흐름들 보면 증시의 탁금이 104조 원대, 네. 신용잔고가 28조 7천억대. 일단 27조 대비해서 한 3,800억 정도 신용잔고가 좀 늘었습니다. 이걸 좀 부담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인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그래도 최근 한 1주간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소폭씩 좀 증가되고 있는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점에 대한 인식 이후에 점진적으로는 일단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좀 지난주에 차별화가 좀 있었다면 반도체 투톱이 좀 잘 못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의 대형주 중심의 수급 이점들이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중심의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되는 그런 환경들이었는데, 오늘은 뭐 코스피도 2%대, 코스닥도 지금 3%대 좀 상승하면서 대체적으로 좀 고른 수급 효과들을 좀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좀 변수 요인이었던 물가 지표가 좀 쟁점이 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크게 꺾였다는 점, 과열됐던 고용 지표가 일단 약세 전환이 좀 됐던 부분들은,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임금의 상승률까지 좀 둔화된 시그널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그 이전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조가 좀 많이 완화된 점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보다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들이 빅테크 중심들의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겠고 이 기조가 이번에 물가 지표에 대한 큰 변수가 좀 없이 컨센서스에 좀 대체적으로 좀 부합하는 수준의 물가 지표가 좀 확인이 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증시의 단기적인 어떤 조정 이후에 어떤 수급 양상들도 점진적으로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이제 신용잔고랑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셨는데 환율도 같이 좀 봐주실까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한 1원 70전 정도 오르지만 1,411원 20전, 그러니까 1,400원 10원대에서 20원대를 계속 오르내리면서 잘 유지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환율이 좀 떨어지면 외국인 매수세가 잘 붙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환율이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떤 이유로 좀 봐야 될까요? 환율이 많이 갑자기 좀 내려갔다고 해서 외인의 매수세가 좀 꺾인다. 이건 좀 안 맞는 이치고요. 우리가 5월 달 기준에서 보면 정확하게 네. 5월 17일 기준에서 네. 환율이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들, 특히나 우리가 7월 달에 대한 연중 흐름들을 좀 보면 환율이 좀 가장 높았던 시점들이 네. 6월과 그다음에 이제 7월 기점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5월 17일 기점에서 보면 이란 리스크가 좀 더 격화됐던 양상이었는데 이때도 1,500원대 초반.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한 5월 7일 기점에서 1,400원대, 특히나 우리가 4월 기점에서 보면 1,400원대 중후반대, 이때 당시에는 외인 수급이 플러스권을 좀 유지했고 그나마 제한된 수급이지만 좀 조단위 순매수가 좀 붙었는데 5월 17일 기점에서 거의 제 기억에 한 6월 말일까지는 거의 쉬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좀 매도가 좀 있었고요. 이 기조가 이제 7월 기점에서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공교롭게도 7월 10일 기점에서 이제 환율이 꺾입니다. 이 시점이죠. 환율이 1,500원대 좀 내리면서 지금 그러네요. 점진적으로는 1,400원대 후반, 지금은 가장 낮았던 구간이 1,300원대 후반 정도까지 터치를 좀 했지만 대체로 1,400원대 초반까지에 대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인 수급의 어떤 진입 효과들은 그렇게 좀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도 장기적인 포지션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매수세가 오히려 단기적인 사고팔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매수세가 좀 붙는 건 맞지만 그 연속성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네. 시총 상위단 종목들에 대한 수급 이슈가 아무래도 그 변동폭을 좀 키우다 보니까 외국인 중심에서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조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전략들보다는 단발성 수급 전략으로 좀 확인됐던 그런 점들이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여파도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투톱 그다음에 코스피 중심에서도 그 수급의 그 낙폭이나든가 그 변동폭들이 이전보다는 좀 제한된 흐름들 좀 보여준다면 전 점진적인 여건들은 좀 충분히 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그 매력도가 좀 부각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역시나 지금 외국인의 지분율이 역대 뭐 최저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좀 보면 언제든지 수급은 회귀될 수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그 수급의 변동폭이 제한적이거나 최근처럼 메모리 기업에 좀 특화된 노이즈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구간. 다만 우리가 최근에 뭐 모든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가격 상승 기조가 좀 꺾이고 이 기조가 급격한 상승보다 완만한 상승 기조로 좀 전환된다. 이런 메시지가 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수익 지표가 좀 꺾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의 그 목표 주가는 최근의 변동폭들 좀 감안해서 일부 목표 주가를 좀 하향은 했지만 대체적인 투자 의견에 대한 변함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매수라든가 뭐 비중 확대 관련된 어떤 전략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낮아진 밸류 부분들은 오히려 외국인 중심의 어떤 매수세 유입을 언제든지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도 단기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움직임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환율은 일단 안정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11원 20전까지 현재 움직임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움직임
움직이는 섹터들도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스페이스X 우주항공 관련한 쪽으로 묶여있는 쪽에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스페이스X가 대규모 보호 예수가 풀렸죠. 지금 락업 9억 주가 풀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서인지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걸까요? 오늘 장의 반등의 상승 배경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순환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순환매? 우주항공도 사실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난 이후에 제로 소멸 관점에서 우리가 그 조정폭을 좀 크게 반영시켰고 네. 7월 달에도 아무래도 증시가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좀 강했던 섹터의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좀 반영이 좀 됐는데 사실 뭐 스페이스X의 뭐 실적 내용들 또는 뭐 락업 물량에 대한 해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상승은 사실 그런 이슈들보다는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이 공급망 규제 부분들이 구체화가 좀 됐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발언된 이슈를 보니까 폴리실리콘에 대한 네네. 규제가 좀 시작되다 보니까 중국이 일단 안보와 좀 직결되거나 미국의 좀 핵심적인 어떤 기술 사항들에 대한 직접도가 좀 높은 네네. 그런 소재들을 다 규제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국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 특수학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네. 미국의 어떤 공급망 규제가 좀 구체화가 좀 되면 한국 기업들이 그에 따른 어떤 반사수혜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좀 형성되면서 오늘 일단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이 좀 붙는 맞아요. 형국이 아닌가라고 보겠는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상승 탄력도가 그 이전보다 많이 퇴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뭐 광통신이라든가 뭐 태양광, 2차전지, 뭐 오늘은 뭐 우주항공 같은 그런 섹터군들의 네. 순환매로 좀 수급이 좀 붙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연속성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의 주가 연동폭들이 락업 물량이 좀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단기적인 수급적인 어떤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맞아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뭐 우주 발사체에 대한 어떤 전략 부분들, 장기적인 어떤 기대감들은 유효는 하지만 수급적인 논리로 보면 스페이스X의 이제 보호 예수 물량들이 해제가 되면 단기적인 상승폭들이 일시적으로 좀 제한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해본다면 이 영향들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의 연속성들을 저는 좀 다소 좀 제한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는 오늘 이슈 정도로만 좀 우리가 좀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면 순환매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미국이 중국 때리기 쪽을 조금 더 본다면 확장해서 보면 사실 광통신 쪽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광통신도 움직임이 현재 같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미국 내에서의 연결고리가 가장 높은 종목을 보면 사실 뭐 코어이런트나 루멘텀 같은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 기업들로 연결해서 보면 네. RF머티나 이걸 품고 있는 RFHIC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수혜를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가야 될까요? 지금 이 광통신이 좀 더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반영시키는 이유를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규제안이었죠. 광트랜시버에 관련된 규제죠. 이거는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 네. 단순하게 통신 장비에 대한 진입 요건들이 그렇죠. 아니에요. 이미 중국산 뭐 서버의 경우에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고 적용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광트랜시버라든가 중국산 통신 장비들에 관련된 부품들 이런 것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직결되면 이게 또 백도어 이슈로 좀 가는 것 아닌가. 근데 물론 광트랜시버가 이제 서버의 어떤 효과들과 좀 다르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어떤 부품들이 중국산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좀 탑재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 그래서 이제 확대적으로 보면 역시나 중국에 대한 이 공급망 규제 부분들에 대한 기대 효과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광통신 부분들은 뭐 엔비디아가 CPU 공정에 대한 전환 부분들, 그다음에 뭐 광트랜시버로 전환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미국 기업에서 특히나 이제 코닝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 광케이블이라든가 광수자 부분에 대한 매출이 이번 실적에서 좀 확인됐던 것처럼 한 47%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주가는 좀 많이 오르는데 사실 미국과 좀 직접적인 어떤 연결고리라든가 수주의 성과가 좀 반영됐던 기업들은 현재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물론 오늘 대한광통신이 12.6% 정도, 뭐 성호전자 8%,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기업들 한 6%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이외의 기업들은 뭐 거의 3에서 4%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광통신과 좀 별개로 광통신과 좀 별개로 이제 통신 장비 쪽들의 강세 요인들이 네. 좀 더 강한 효과들은 아무래도 공급망에 대한 규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기대감들이 조금 더 연속해서 좀 반영됐다
반영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전략의 여하에 따라서 국내 기술이 이제 미국 안에서에 대한 공급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좀 유효한데 네. 오이솔루션 같은 기업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좀 상한가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국내 1위의 광트랜시버 제조사다 보니까 이 부분은 3분기 기점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광 인터커넥터에 대한 지금 테스트를 좀 진행해 주고 있고 이게 아마 이제 4분기부터 좀 공급이 구체화가 좀 되면 네. 국내 이 통신 장비 부품들 내지는 이제 광통신 내지 광소자 기업들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도 저는 같이 해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이지만 앞으로는 밸류체인에 대한 어떤 진입 효과에 따른 선별적인 접근 전략들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광통신도 그렇고 우주항공도 그렇고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반사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9월 한 24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회담 기점으로 좀 달라질 가능성, 뭔가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달라질 가능성 또한 우리가 염두를 좀 하면서 일정 매매를 가야 될까요? 저는 달라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기조를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 사실 그 중국에 방문을 했던 그 인사단들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중국에서 뭘 회수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제 중국에 좀 방문을 했는데 귀국할 때 중국으로부터 제공받았던 휴대폰까지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보면 뭐죠? 지금 그 기조가 네네. 일단 뭐 도청이라든가 감청에 대한 그런 극도의 어떤 경계감들이 네네. 단순한 어떤 경계감의 의미를 좀 넘어서 음.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그 전반적인 어떤 네. 보안 이슈를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제 미국이죠. 음. 그런 기조를 좀 감안해 보면 이번에 뭐 시진핑 주석이 네. 미국에 좀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한다. 여기서는 이제 그 이전 정상회담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협력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우리가 좀 기대했던 우리가 좀 예상했던 부분들처럼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 부분들이 좀 대폭 완화가 된다. 이 기조는 맞아요. 일단 안보와 좀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발의됐던 이 공화당에서 이 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안보 로보틱스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광 인터커넥터 같은 광트랜시버에 대한 어떤 규제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산 핵심 기술들이 미국에 좀 적용되는 것들을 좀 극도로 좀 꺼려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미 좀 적용됐던 것들도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법안까지 이제 소급해서 좀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그 이전의 어떤 기조보다는 좀 더 강경할 수 있는 부분이고 AI 산업이 좀 더 확장이 되는 기조는 역시나 과거에 대형 통신 장비 업체였던 뭐 화웨이가 미국에서 완전히 좀 철수하게 된 그런 배경들처럼 일단 AI 데이터 센터의 전반적인 어떤 보안 이슈에 어떤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은 대다수 어떤 교체되거나 또는 뭐 전면적인 어떤 규제 안에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기초 소재라든가 기초 뭐 광물 같은 핵심 광물 자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도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걸 가공해서 만들어지거나 파생된 상품에 대한 어떤 규제 부분들은 재차 좀 강화될 수 있는 어떤 요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뭐 미국과 뭐 중국의 정상회담이 다시 좀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따라서 기존 규제안들이 크게 뭐 해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좀 낮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쪽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네요. 강보 1% 잘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 우선주도 한 2%대 움직임 현재는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주환원책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게 기대하는 바가 좀 높아진 것 같긴 해요. 로이터 보도가 연내 주주환원 정책 이야기를 했다가 SK하이닉스가 3분기 정도로 바꾸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애프터에서 낙폭을 좀 축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키옥시아를 예로 들어서 보면 주주환원을 발표하고 나서 현재까지 흐름이 막 탄력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나오는 그날, 뭐 다음 날 정도까지만 움직임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이슈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워낙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 기조가 좀 약화되다 보니까 또는 최근에 이제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노이즈가 강화가 좀 되다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라도 긍정적으로 좀 제시가 좀 되면 수급 전환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 올해 농사를 좀 잘 지었는데 이익 부분에 대한 어떤 배당 효과를 좀
박하게 준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배당 성향이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기존에 강조했던 메시지에서 보면 프리캐시 플로우죠.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50%를 준다라고 좀 공언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시설 투자라든가 증설을 위해서 확보됐던 내용들에 대한 연간 자금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 50%를 딱 잘라서 주주들에게 배당 내지는 뭐 자사주를 뭐 취득하거나 좀 소각하는 그런 주주환원율에 대한 어떤 부분 한 50%로 좀 제시를 좀 했는데 이 기조에서 그렇다면 이제 배당금을 얼마만큼 좀 줄 것인가라는 기대감들은 거의 뭐 잉여 현금 흐름의 50%라는 수치를 좀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EPS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배당을 좀 줄 수 있는 단기 순이익의 그 범위가 올해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는 이번에 뭐 영업이익이 한 97조 2분기에 나왔고 그러니까 연간 수치로 보면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 어떤 재원 한 250조 정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한 180조에서 한 200조 정도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시설 투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 흐름의 절반 정도를 일부는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이제 소각하고 나머지는 이제 배당으로 좀 줄 수 있거나 또는 뭐 특별 배당을 좀 검토할 수 있는 요건들. 그래서 한 가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분기 배당액들이 또 증가될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기말에 줄 수 있는 특별 배당액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주환원율의 한 50% 정도는 일부 자사주를 좀 사거나 소각한다라는 어떤 방향성도 좀 중요하지만 이번에 하반기에 어떤 이익폭이 더 커진다면 그만큼에 대한 어떤 배당 요건들은 매 분기 좀 지급했던 그 액수보다 특별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더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4분기에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보면 특별 배당 요건들 좀 결의가 좀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고려해 보면 일단 주주환원율에 대한 내용들이 좀 높아지거나 배당의 어떤 기인도가 좀 높아지면 시가 배당률이 좀 상향될 수 있는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국인 중심에서에 대한 배당 매력도와 맞물리면서 수급 여건들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뭐 전반적인 주가를 완전하게 추세를 좀 되돌린다 그런 극약 처방이 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미지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최근에 좀 우려됐던 전반적인 어떤 이익 사이클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좀 상당히 좀 상쇄시키거나 좀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요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하반기에 어떤 증액 기조가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그 영업이익의 폭이 꺾인다. 그게 아니라 2분기 대비해서 소폭 상승하거나 완만한 유지만 좀 해준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분기별 100조 원대 영업이익이 어딥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폭들에 대한 인식들이 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은 아마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 기대치를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컨퍼런스 콜에서 다 답을 줬지 않습니까? 잉여 현금 흐름의 50%라는 것들 이번에 삼성전자도 좀 제시를 했고 SK하이닉스도 이제 그 범위에 대한 폭을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다만 그 범위가 좀 달라지는 양상들이 SK하이닉스는 설비 투자의 그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 한 연간 기준에서 47조 정도, 40조에서 45조 정도 선에서 확정이 되면 그래도 좀 줄 수 있는 폭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좀 이야기했던 게 38조 정도에 대한 캐펙스 투자 기조를 연간으로 좀 설정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배당의 어떤 이 전망치들에 따른 어떤 이 매력도 이런 것들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중국 언론 쪽에서도 뭐 SK 하이닉스가 100조 원 정도 뭐 주주 환원한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 들리는 소문 중에 하나는 뭐 8월 말에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면서 사실상 관심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점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라서 간단하게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 하나 좀 보고 갈 텐데 LG 구광모 회장과 젠슨왕 CEO가 2달 만에 만난다라는 게 이제 이번 주 일정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양사 워킹그룹은 한번 만났고 지금 구광모 회장과 젠슨왕 CEO는 2달 만에 만남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로봇 관련한 이야기 할 거라고 예상은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 반응을 봤을 때는 크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으로 판단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LG전자가 오늘 뭐 강보합권에서 0.9포인트 좀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네. 최근 기조에서에 대한 바닥권이 한 14만 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21선 올라타면서 주가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일단 그 이전에 LG가 엔비디아에 대한 방한 이슈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협의를 한다. 근데 그 후속에 대한 어떤 성과 부분들이
발표가 좀 되지 않으면서 그쵸.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에도 좀 똑같은 그쵸.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일단 뭐 저는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이제 숲을 봐야 되는 거죠. 로봇 사업에 대한 내용들 전반적인 어떤 협력 기준은 이미 6월 달에 확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CEO가 네. LG그룹과 사상 처음으로 회동을 했고 여기서 후속적인 성과가 두 번에 걸쳐서 또 후속 회담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 홈로봇 클로이드에 대한 아이작 플랫폼을 좀 적용한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확인됐고 아마 이게 제 기억에서 한 5월 달일 거예요. 일단 뭐 메디슨 왕 수석이사가 LG그룹에 좀 그쵸, 방문을 그쵸. 하면서 그때 이제 논의했던 부분이 엔비디아의 아이작 플랫폼을 좀 반영한다.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젠슨 왕 CEO가 회동을 하면서 전반적인 로보틱스 모빌리티 사업까지 좀 협력하겠다. 그래서 후속적으로는 그때 AI 서밋 행사 그 이전에 네. LG 그룹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실무진 이제 회의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이제 후속적으로 또 국가안보 회장이 좀 방미를 해서 여기서 좀 새로운 어떤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하반기에는 로보틱스 사업이라든가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협력 성과들에 대한 내용들이 막연한 좀 기대감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 좀 더 구체될 수 있는 영역들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좀 해보면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에서의 흐름들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LG전자를 좀 비롯해서 LG 그룹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이번에 막연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회동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사업 성과가 이제 하반기에 좀 더 구체화가 좀 되든가 아니면 로보틱스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 재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주가가 떨어진 건 맞지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면 엔비디아랑 손을 잡았다라는 그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정이 날짜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라서 오늘 월요일이라서 일단 이번 주 일정으로 먼저 좀 짚어봤고요. 2차 전지 쪽도 좀 보겠습니다. 상반기 내내 수급 변동이 좀 나타났고 반도체로 쏠리면서 같이 얻어맞았던 쪽이기도 합니다. 하락폭이 깊었던 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이번의 상승은 진짜일까요? 일단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워낙 이제 셀사의 경우에는 오늘 약세 기조 좀 보이고 있고 네, 맞아요. 지금 2차 전지 소재사 안에서는 일부 종목군들 좀 제외하고는 큰 폭의 상승폭보다는 거의 뭐 한 2, 3%대 상승. 뭐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상승하고 있는 이슈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된 개별 이슈보다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되면서 네네. 수급의 차별화가 좀 반영되고 있는데 수급 기조가 좀 달라진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는 역시나 이제 폴리실리콘과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그래서 행정명령에 좀 서명을 좀 했고요. 이 부분이 태양 강조도 좀 강했지만 네. 2차 전지도 그 수급이 좀 옮겨 붙었어요. 특히나 뭐 배터리셀 그쵸. 3사의 주가도 좀 맞아요. 강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 태양광만 좀 호재가 좀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2차 전지가 왜 오르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공급망 규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네. 본격화됐다. 이 시그널들이 전체적으로 뭐 폴리실리콘이 지금 미국 안에서 가정용 태양광만 좀 부각되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의 그쵸. 신재생 에너지 맞아요. 태양광 셀판도 같이 좀 접목이 되고 있고 반도체형 이 폴리실리콘 소재와 네네.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종국적으로는 그게 ESS 부분들에까지에 대한 어떤 공급망 수혜 기대감으로 좀 작용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상승의 명분이 좀 간단하지만 전체적인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조를 보면 중국산에 대한 저가 제품에 대한 이 고려 가격이 싸다고 해서 미국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좀 직결될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품목군들을 제한시키면서 여기서 그 품목만 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 파생되는 상품까지 모두 다 규제를 좀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폭이 좀 커진 요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동맹국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우선주의에 어떤 부합하는 그래서 종국적으로 미국 안에서 만든 제품을 관세도 면제해주고 오히려 인센티브까지 좀 주면서 도입을 하겠다는 의지가 다시 한번 좀 확인됐던 점들이 일단 2차 전지 섹터가 지난주 금요일 강하게 된 그런 상승의 어떤 원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탈중국만 재편에 대한 내용들이 그동안 그 이야기는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지만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하기에는 뭐 중국의 이 배터리 소재사들에 대한 진입 여건들이 상당히 좀 제한된 그런 네.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종국적으로 이제 K 배터리의 미국의 어떤 수혜 부분들이
조금 더 연속성 있게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속성이 약간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목 고르기가 더 까다롭거든요. 이 안에서 대표님께서 예쁘게 보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셀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셀사로? LG 에너지 네. 솔루션을 좀 갖고 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7월 기점에서 29만 500원. 사실 뭐 반도체 투톱이 좀 강한 건 알고 있었지만 네네. 그 이외 종목군들이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유독 좀 더 그 낙폭을 좀 너무 깊게 좀 반영시켰죠. 네, 이런 것들 좀 차치해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인 저점 형성 이후, 그다음에 최근에는 21선 회복 이후에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의 여건들을 좀 반영시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뭐 충분히 저가 매수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네. 일단 뭐 전기차 배터리 출하 기조들은 좀 상향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유럽향 수요가 아직까지 꺾이고 있지 않죠. 하반기에는 오히려 그 수요 기조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다음에 일단 ESS의 어떤 수주 성과 부분들에 대한 실적 기여 부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집중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셀사 쪽에서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또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실적 면에서는 둘 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챙겨보죠. 오늘은 0.83%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수진 앵커. 네, 미국 시장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기조가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금리 동결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시장 분위기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크게 뛰어올랐고요.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해냈습니다. 이 안에서 메모리 주 단에서는 조금 차별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나게 됐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는 이제 반도체 투톱이 강력한 강세는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모습들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역시나 오늘까지도 코스닥 쪽에 강세가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5% 상승하면서 현재 6,300선 지나가고 있고요. 1%를 웃도는 현재의 지수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800선 다시 한번 되찾았고요. 832선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전거래일 금요일장에서 800P가 깨지게 되면서 15거래일 만에 되찾았던 800P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장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급 상황 만나보시죠. 코스피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이탈이 커지고 있습니다. 2,500억 원 정도 덜어내고 있고요. 다행인 건 기관 쪽에서는 2,300억 원 정도 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은 코스피 쪽에서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수, 그리고 지금 장 중반에는 매도로 돌아섰다가 현재는 36억 원 정도 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만나보시죠. 이 안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좀 든든하게 지지해줬던 건 개인 쪽의 수급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수 흐름이 좋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200억 원, 기관 쪽에서 800억 원 정도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들어왔었던 개인 쪽에서는 2,000억 원 정도의 차익 물량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까지 만나보시죠. 코스피 보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흐름은 일단 철강 및 금속이 가장 큰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선 방산주들의 급등세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LIG DNA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까지 다양한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탄약이 부족하다는 소식들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방산주에 조금 더 힘을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특징주가 바로 고려 아연입니다. 10% 넘는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데 미 상무장관이 광물 투자 모범 사례로 고려 아연을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들과 함께 고려 아연이 이 안에서 큰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정밀도 강하고요. 기계나 증권, 운수 장비, 제조업까지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 지수도 만나보시죠. 코스피 안에서 운수 창고가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2.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통신업도 1.5%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음식료품이나 섬유 의복도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학까지 1.15% 약세 흐름 체크됩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만나보시죠. 코스닥 업종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지수 기타 서비스가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비금속과 기계, 장비, 그리고 오늘은 제조와 일반 전기전자까지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들의 차별적인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업종지수도 만나보시죠. 코스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강한 가운데 오늘 운송 업종에서만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거래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다행인 건 SK스퀘어를 제외하고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장 초반의 흐름에 비해서 약세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0.91%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87% 정도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현재 장 초반보다는 조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상황인데 현재 SK하이닉스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용인과 청주 공장에 54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과 함께 솔리다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SK하이닉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주 환원에 대한 문제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주주 환원의 규모나 시기가 결정이 되어야 주가 탄력을 받아가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3분기쯤 내놓게 되겠다라는 조금 모호한 전략을 내세우게 되면서 시장의 탄력은 강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기는 그래도 2% 빨간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130만 원 선 올라온 모습 체크되고 있는데요. 이비덴 쪽에서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기 쪽에서도 긍정적인 시각들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한화솔루션도 2.9%, 3% 가까운 강세 흐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폴리실리콘 관세를 매기겠다는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한화솔루션 그리고 한화큐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역시나 SK스퀘어는 현재 방향성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만나보시죠. 모두 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오늘 눈에 띄는 건 대한광통신이 거래대금 상위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12%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고요. 광통신 분야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들이 지난주 계속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일에 이제 장을 마감하고 루멘텀 홀딩스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기대감을 함께 받아가게 되면서 대한광통신 현재 13%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제주반도체 같은 반도체 소부장들의 힘이 들어가고 있고 알테오젠이 오늘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단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 분출해주고 있고요. 마키나락스 같은 피지컬 AI 종목도 12%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32,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만나보시죠. 이 안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만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그 낙폭이 짙지는 않은데요. 0.28% 정도 하락하면서 35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LNFP에서 굉장히 큰 호실적을 발표하게 됐고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LFP 양극재를 이제 첫 수주를 한다는 소식에 힘입으면서 2차 전지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장에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 감지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의 움직임도 만나보시죠. 이 안에서는 삼성바이오, 로직스와 KB금융만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에는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기업은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느덧 시총 12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체크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 넘게 오르면서 110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만나보시죠. 1위부터 6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모두 전반적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오늘 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 체크됩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무게가 덜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에 대해서 민감한 영향을 받는 성장주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테오젠이 13%, HLB가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도 대표적인 성장주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7위부터 12위의 움직임까지 만나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보시면 ABL 바이오가 5% 오르고 있고 펩트론이 2%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리노공업이 3%, 원익 IPS가 무려 8%의 강세 흐름 체크되고요. 오늘 기판 관련주인 심텍도 5%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닥의 강세가 더 돋보입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개장 초반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몸을 낮춰가면서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힘 잘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들으셨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의 지분 확대 소식이 좀 추가가 되면서 현재 두 자릿수 상승세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는 더 힘내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